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순주마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는데 오늘 원래 안 나오려다가 무리하게 좀 나왔어요. 링거를 맞고 나왔어요. 링거 맞고. 링거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 때. 가장 목이 강해야 할 그런 피크 시즌에 항상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가장 약해 있어서 금방 감기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 바레인전을 했으니까 바레인전 얘기도 잠깐 해야죠. 네, 그것도 바레인전 하고 얘기도 하고 요르단 그다음에 경기도 치러졌으니까 이제 상대팀 요르단은 어떤 팀인지도 좀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선수들 첫 경기 정말 잘 싸웠고 열심히 했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진짜. 경기를 승리를 이끈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 봤어요.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의 특징이 있잖아요. 좀 초반 경기가 잘 안 풀리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잘 되는 좀 합이 맞아지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이번에도 부분도 있죠. 분명히 있기는 했었고 그렇지만 역시나 개인 기량들이 많이 보이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어제 경기 이기긴 했지만 조금 이제 답답했던 시간대도 있었죠. 네.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고가 너무 심하게 많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좀 그 중국 주심이 경고를 원래 많이 주는 주심이에요. 근데 네, 너무 편파였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쵸? 봐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이강인이 혀를 뚫어준 느낌이에요. 공격 전개가 잘 안 돼서 전반이 답답했어요. 라고.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지던데요. 이기재 선수도 사실대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의 중원이 답답함, 박용우 혼자는 아닌 듯요. 라고 이것저것 님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부분, 공통적으로 지금 쭉 얘기하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제 생각을. 네. 그래서 대충 어제 우리가 그 바레인전을 제가 호주와의 평가전, 바레인과 호주와의 평가전도 보고 두 경기를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임 플랜을 짤 때, 물론 어제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조금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앞으로 이제 조별리그 경기 아직 두 경기 남았고, 진짜 중요한 토너먼트 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게임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면서 조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코칭 스텝은 또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지만 선수들 스스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그대로 경기장에 전반전에는 조금 구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바레인전을 제가 두 경기 보고 느낀 건 호주전에 특히 더 그랬지만 네. 이 팀은 내려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내려선다. 템백처럼 내려선다. 그래서 이 사이 공간도 거의 주지 않고 내려선다. 압박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지역방어로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고 지역방어 형태로 촘촘하게 내려서고 그 다음에 7번에 그 어제 제가 얘기한 선수 있잖아요. 알리 마단이라는 선수. 이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소유권을 따낸 이후에는 역습으로 가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는 떡대 한 명 딱 두고 우리 수비 라인만 공소유권을 따내면 딱 근처 갔다가 등지고 연계만 시켜주고 그냥 공격은 7번 혹은 이제 어제는 이쪽에 10번 알 아스와드 선수인데 이 두 선수 윙어에 의존하는 그냥 공격이에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에 우리가 4백 빌드업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많죠. 빌드업을 할 때 우리가 4백 빌드업은 상당히 넓게 벌어진 빌드업입니다. 4백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홀딩 미드필더 박용우 선수 정도가 있는데 상대는 최전방에는 원톱까지도 내려서서 10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숫자 싸움에서 너무 밀리는 모습이었죠. 10백에 공간을 안 준 상황인데 뒤에는 너무 지금 잉여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러한 식의 이제 포지셔닝 빌드업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좋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기, 이런 이제 운영들은 또 나름대로 넓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도 마크를 하려면 넓게 벌려가야 돼요. 이 선수를 잡고 뭐 하려면 넓게. 그러면 이제 넓게 횡간격이 상대도 벌어지다 보면 그러면 그 사이 공간으로는 또 중앙으로 넣었다가 사이드로 뺄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기기 마련이에요. 빠른 지원이나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가 좀 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대인데 상대가 이렇게 내려서 버리면 우리는 이 사이 공간으로 주거나 나와주는 선수의 패스의 거리,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상대가 약간 정비되기 전에 빠르게 긴 거리인데 그걸 스루 패스를 넣어줘서 골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은 정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김민재니까 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긴 거리를 주려다가 미스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는 뒤에 엉덩이를 웅크리고 있다가 나오면서 수비가 되기 때문에 끊기거나 긴 거리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롱볼을 조금 섞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왜? 뒷공간으로 여기 답이 안 보이니까 막혀 있잖아요. 시야가. 공간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뛰는 선수에게 주는 거야. 좁은 공간인데 여기서 그냥 공을 그치. 로빙 패스를 그냥 길게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제 그 전반 한 20분, 20몇 분까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만 창의적으로 너희들이 조금 이 창의적으로 좀 만들어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풀백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알아서 왜 상대가 내려서네 그러면 알아서 쓱 보고 비효율적으로 너무 숫자가 이러면 박용우 선수도 그냥 사이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라볼피아나 방식 형태도 선수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서령우 선수가 어제 먼저 오른쪽에 나왔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앙까지 이렇게 받아주러 네. 이 선수들 내려놓은 선수들에게 같이 접근해서 미드필더처럼 가줄 수 있는 좀 약간 후리한 움직임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잉여 숫자를 줄이고 이 선수 서령우나 이런 선수도 올라오면은 또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이 약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선수에게도 공간이 나올 수 있고 패스도 중앙으로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기고 여기에 기존에 뭐 박용우 선수가 내려와도 황인범 같은 선수가 또 같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3둘처럼 되면서 뭐 한쪽은 또 풀백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러한 또 운영도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윙어들 같은 경우는 위에 파이널 서드에서의 움직임, 창의적인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상대가 내렸을 경우에 지역 방어라는 팀을 상대로는 풀백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도의 팀을 게임 플랜을 상대할 때는 이기자 같은 유형보다는 서령우 같은 선수가 여길 가고 뭐 김태환 선수밖에 김진수 선수는 다쳤으니까 김태환 선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해서 서령우 선수가 조금 더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뒤에 있는 잉여 숫자를 줄이고 조금 더 여기서 미드필더를 도와주고 요 사이 균열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빌드업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접근법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우리 클린스만 호는 전술적인 상황에 따른 유연성 그거는 게임 플랜에서 미리 조금 몇 가지의 플랜 A, B, C들이 예고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은 예고돼서 선수들이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이 너무 부족했다. 유연성이 네. 예고가 안 돼 있고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그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구나 풀백들이 좀 지원을 나가줘야 되는구나 라고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쵸. 20분 이후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답답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그 한 골이 안 나왔으면 솔직히 더 답답하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 사이 공간 긴 거리인데 그거를 상대 약간 방심할 때 빠르게 줬죠. 스루 패스를 주고 이제 그게 풀려서 결국 약간 굴절된 거를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서 왼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첫 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게임이 좀 풀린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답답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골을 넣었던 세 골을 넣었죠? 네. 형태를 보면 첫 번째 긴 거리에 상대가 약간 방심할 때 뒷공간, 긴 거리에 그냥 스루 패스죠. 두 번째는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후반에 높은 위치 올라갔다가 여기서 횡 패스를 내서 이강인 선수가 그냥 골을 만들었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개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완벽한 부분도 개인 크죠. 능력이었죠. 네, 왼발 중거리 골.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끊었죠. 네, 여기가 수비에서 끊어서 황인범한테 주고 이쪽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한쪽으로, 그때 또 상대 바레인은 지고 있어서 공격 숫자를 올렸던 상황이에요. 수비수 몇 명 없었는데 황인범이 넘겨줘서 여기서 상대 수비 제끼고 왼발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골이 사실은 뭐랄까요, 뭐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상대를 이 기본적인 전술 패턴을 풀어내는 어떤 기본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죠. 네, 우리가 전술적 유연성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쪽 파이널 서드 쪽으로 갔더라도 선수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좀 뛸 수 있는 운영이 되려면 여기 뭐 홀딩 미드필더가 있다. 그 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전방에 조규성과 같은 원톱 이런 선수를 수비 두 명이 이제 마크를 하겠죠. 네, 이런 선수를 놓고 하는 운영이라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프리하게 놓는 투톱 운영 물론 좋습니다. 네, 좋지만 손흥민 선수가 7번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약간 중앙과 왼쪽 사이, 네, 여기 프리한 그런 윙포드로 놓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중앙에 오히려 프리한, 네, 이런 미드필더로 놓고 황인범 선수는 뒤를 받치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스로 놓고 오히려 지금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 이재성 선수는 제가 볼 때 어제 물론 좋은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 만들어주긴 했지만 왼쪽에 좀 전반에 고립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쪽보다는 시야를 확보해서 여기서 중앙지향조로 풀어줄 수 있는 이 오른쪽 윙어 역할, 이것이 이재성 선수에게 더 잘 맞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터치라인은 서령우 같은 선수, 이런 선수의 공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김태환 선수는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오버랩 타이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센터백과 홀딩 미드필더 박용우 선수가 됐던,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약간 중앙지역으로 받치고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레인전에는 오히려 좀 좋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공격적으로 푸는 과정. 왜? 뒤에는 수비 숫자가 요 정도로 받쳐줘도 밸런스가 상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고 이것이 빌드업을 하는 패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한 운영이 되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측면 사이드 풀백의 오버랩 타이밍이 윙어들과의 어떤 부분 전술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왜? 이기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서령우가 오른쪽에 있을 때 두 선수가 다 뒤에 쳐져 있었어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선 윙어들하고 순간적으로 오버랩 타이밍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질 못해요. 네. 왜? 일단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하다가 빠르게 이쪽으로 볼 배급이 됐어요, 중앙. 지금 가야 되나? 어정쩡한 거예요. 이미 잡기 전에 여기까지 와서 오버랩 타이밍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든 뭐 스위칭이 되든 하는 게 이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뒤에 쳐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공이 여기 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왔을 때 이쪽에서 돌아뛸 수 있는 부분 전술 요원들의 숫자 싸움이 지근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뒤로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기도 순간적으로 애매하고. 그럼 혼자 알아서 해. 그럼 일단 뒤에 대기, 후방 대기, 또 잉여, 비효율적인 공격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계속되면 그러면은 공격 기회에서 조금 더 파괴력을 올리기 힘들죠. 계속 공격진 개인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경기들이 있고 여러 스타일의 팀을 지금 만날 거예요. 우리가 풀백들 또 빌드업 체계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 대회만큼은 선수들에게 유연하게 조금 지시를 해서 이런 것들도 몇 가지 패턴은 좀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가 여기서 유연하게 판단해서 풀어나가자. 네.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높은 위치에서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도 역시 상대 수비의 카운터택 이런 부분에 대한 수비 이런 부분 좀 뭐 안심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넓게 포지셔닝 축구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볼을 뺏겼어. 여기서 길게 패스를 했어. 밀집 수비를 상대로. 길게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뺏겼단 말이에요. 3번한테 주려다가 뺏겼어. 뺏겨도 이 거리가 긴 거예요. 네. 이 커버하는 거리가. 리커버리. 이 선수도 그렇고. 이 거리가 긴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더 실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에워싸서 좁은 간격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쓰는 팀도 있긴 있는데. 네. 요즘 현대 축구는 특히 소유권 잃었을 때 순간적인 압박, 싸움, 숫자 싸움, 세컨볼 싸움, 또 빌드업 체계, 그 빌드업 체계를 게임 플랜을 통해서 인지하고 들어오는 압박의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준비된 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화된 클럽팀은 물론 아닙니다. 대표팀은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는 만들어줄 수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이런 패턴으로 그냥 이번 대회를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승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 스스로도 창의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만들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 어쨌든 바레인은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좀 우리가 문제를 많이 좀 짚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 1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선수들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상 지금 고민하신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드리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를 현지에서 직접 만나본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네. 황희찬 선수는 언제쯤 복귀가 될까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무리시키지 않겠죠? 그쵸. 네. 조별리그에서는 좀 힘을 빼고. 조별리그에서는 좀 힘 빼고. 김진수 선수는 조별리그 나오기 쉽지 않고. 네,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르단전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르단전이 어제 밤에 또 펼쳐졌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레인보다 요르단을 조금 더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레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너무 얕봐서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르단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요르단은 어제 본 요르단은 마치 아시아 팀이지만 네. 플레이 스타일이 여기가 모로코 출신 감독이거든요. 약간 북아프리카 팀들 스타일을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로코든 알제리든 뭐 이런 팀들 있죠. 이런 팀들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선에 있는 공격진 3명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진들 기량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2-3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리고 공격 3명. 네.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이 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5명. 그래서 어제 첫 골을 넣었던 선수가 원래 윙어 역할 많이 보는 13번 선수인데요. 알마르디. 이 선수도 시작부터 아예 윙백. 네. 상당히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바레인과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른 경기를 제가 많이 본 건 아닌데 이 선수들 성향을 아마 그렇게 감독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잡으면 상당히 도전적으로 가까이 있는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패스 타이밍을 일단 빨리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이 경기만큼은 템포가 지난 바레인전은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다 보니까 공간 보고 뭐 하느라고 조금 이제 템포들이 좀 처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경기는 그런 거 없이 달려들 거예요. 이 선수들이 달려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얻었을 때 특히 수비 라인 김민재 선수도 패스를 잘하는 선수죠.
근데 다른 선수, 정승현 선수가 나오든 또 뭐 김영원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풀백들 뭐 이기재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서령우나 김태환이 나왔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도 그렇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특히 박용우 선수 쪽으로 볼 배급이 된다. 이럴 때 다음 플레이 빨리빨리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냥 달려듭니다. 네. 여기 중앙 미드필더 2명도 그냥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빨리 풀면 오히려 이런 팀들은 우리가 빨리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니네가 빨리 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오히려 공을 쉽게 더 방출해서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쉽게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팀들. 빨리 되면. 일본이 그렇게 해갖고 빨리 일본은 플레이에 군두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팀의 장점이에요. 선수들이 터치 하나도 다 이유가 있는 터치를 해서 한 번 터치 주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팀은 이 요르단 팀 같은 팀 만나면 밥상에 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막 달려들면 탁탁탁 주고 그냥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요르단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한 수비적으로 단점도 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팀한테 말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간혹 북아프리카 팀과 평가전 할 때 월드컵 때 알제리하고도 그랬지만 정신없이 막 초반에 볼 소유할 때 막 실수하고 막 그러면 공격진의 또 개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 이 공격진들 뭐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한 번 말린다 그러죠. 그 패턴에 말려버리면 정신 못 차리고 이 팀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이 팀의 적극성에 밀려서 당황해서 그냥 실점을 연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에 이 말은 경기 초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선수들이 관망하고 지켜보고서 조직력을 맞춰나갈 시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그 요르단의 공격진들 우리가 뭐 잘 누차 경기하고 있는 선수 10번의 무사 알타마리 왼발잡이 몽펠리아의 이 윙어 공격진 이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11번과 9번 두 선수가 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선수 공격진들입니다. 11번의 알 나이마스 선수하고요. 그 다음에 9번의 알리 올완 이렇게 세 선수로 공격하는 팀이에요. 5-2-3으로 세 선수로 공격을 하는데 이 두 선수는 스위칭을 많이 해요. 이놈이 일로 갔다가 이놈이 또 일로 갔다가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익스체인지를 많이 하고 물론 왼발잡이 알타마리도 약간 중앙지향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공격 가담을 하긴 하지만 이 두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쪽에서 좀 파괴력 있는 돌파 또 득점 지원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선수는 공격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퍼 포함해서 얘네들 리듬을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막 달려들면 원주 알았지 원투 들어가는 거예요. 강약 조절을 우리가 딱 할 줄 아는 이 센터백들의 노련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김영권, 김민재를 추천해요. 사실은.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보다는 김영권 선수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드업을 얘네들을 달려드니까 오히려 끌어들여서 공간 만들면 그때 투입시키는 그러한 어떤 준비 마인드 그런 컨트롤을 조금 해놓고 후반에 실책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진 3명이 기량들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윙백들도 오른쪽 윙백은 이 팀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에산이라는 선수 이 선수가 노련하면서도 잘하더라고요. 그 왼쪽 풀백 어제는 골 넣고 좀 다쳐가지고 빠졌는데 이 선수도 공격적이에요. 이 선수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우리가 여기서 실책을 하면 1차 빌드업이나 후방에서 빌드업에서 실책을 하면 이 선수들 윙백부터 미드필더도 2명도 기량이 아주 좋아요. 알 라시단, 알 라와부데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뛰고 뭐 이런 선수들이긴 한데 어쨌든 두 선수도 기량이 좋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감 있게 가면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수비적인 약점이 뭐냐면 공이 쉽게 방출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이선 자원들과 공격진이 얘네 윙백 1명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드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중앙을 들어갔다가 사이드. 왜?
이 공격진 3명은요,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윙백과의 거리가 멀어요. 전술 구조도 5-2-3이죠? 네. 5-2-3이기 때문에 윙포드와 윙백 사이가 일단 멀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이 공간,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뛰는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 전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격진, 손흥민 같은 선수도 예를 들어서 윙어를 도와주면서 이쪽에 있다가 윙백 한 명만 털면 돼요. 2대1 싸움에서 부분 전술로 사이드 풀고 들어가서. 센터백 끌어당겨서 사이 공간 침투,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 또는 이쪽에서 어그로 끌어서 윙백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넣어주고, 여기서의 공간, 측면 배우 공간, 그 다음에 빌드업 잘 푼 다음에 최소한 이 3명의 선수가, 공격진은 개인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보다는 한 명 더 많은 4명은 뒤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서령우 선수 정도는 올라가서 지원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김태환 같은 선수는 좀 처져 있고, 박용우 선수 정도, 그래서 4명 정도는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하더라도 이 3명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번을 여기서 김민지 선수가 맡고 있다. 마크를 한다. 네. 또는 뭐 다른 선수가 마크하는 간에 요주의 인물 3명은 4명 정도가 커버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윙백 쪽, 사이드 공간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공발 방출만 선수들이 패스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서 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이 경기는 첫 골만 조금 일찍 나오면 우리가 요르단에게 의외로 다득점할 수 있다. 하지만 말린다. 난 몰라요, 그럼. 네. 말린다. 선수들 패스 타이밍 늦고 볼 뺏기고 말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2골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팀 공격 잘해요. 네. 공격진들 이 선수들, 저 오르한 선수, 이 선수들 다 드리블력 있고 슈팅력 좋고 다 공격진도 좋고 미드필더 2명 좋아요. 실력도 되게 좋은 선수들입니다. 바레인보다는 잘하는 팀이에요. 거기다 네. 지금 골 4골로 이 조에서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골을 넣어야 되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말레이시아전에 나왔던 요르단의 포메이션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은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나올지. 돼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아예 말레이시아처럼 약간 얘네들이 들이대냐,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완전 내려쓰냐. 완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감독이. 한국전에서는. 우리랑 그것도 붙는 많은 계산하고 팀들이- 들어오야 되지만, 중요한 건 공격진 3명은 기량이 바레인보다는 훨씬 좋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은 지역 방어보다는 순간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이다. 이거는 감독도 그렇더라고요. 감독도 막 화도 내고 적적이더라고요. 이 감독이. 그래서 이 팀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나오려는 스타일은 아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컨셉을 갖고 임하는 팀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상대를 알면은 쉬워요, 오히려. 네, 그거를 잘 활용하면, 역용해서, 그러면 요르단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아주 준비를 맛있는 잘해야 밥이. 된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저는 네. 위원님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 요르단이 어쨌든 공격적인 팀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공격적인 팀인 거예요? 파울을 많이 유도하고 침대를 하는 그런 팀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다 보니 파울, 우리 부상 조심해야죠. 최대한 우리가 볼 소유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루즈볼, 세컨볼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 이 선수들 그냥 달려들고, 체격 조건도 이 선수들 좋거든요. 달려들기 때문에 그럴 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전 선수들 뭐 태클 심했다, 경고 많다 하지만 성향적으로는 요르단이 더 도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카드도 조심해야 됩니다. 8강까지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이라서 선수들 카드 이미 너무 5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5장 받았기 때문에 이거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경기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의 성향을 보고, 우리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걸 플랜 A에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랜, 세 번째 플랜 정도는 선수들에게 빌드업 상황, 전적인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멘탈리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르단까지는 승리를 가져가야 이 경기 이겨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카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로테이션도 시키면서 다음 경기를 좀 편하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전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 이 경기 잡히면 힘들 거고 말레이시아가 물론 약팀이긴 한데 요르단한테 같이 전공법으로 덤벼들었어요. 김판공 감독이. 그러다가 이제 힘싸움에 밀린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말레이시아도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팀은 아니에요. 네. 우리도 상대를 존중하고 잘 들어가야 되고요. 역시 요르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아시안컵이라는 게 막상 붙어보면 이 팀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들 좀 드는 아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안컵을 좀 처음 보거나 몇 번 많이 안 본 상황들은 그만큼의 중동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귀하들도 다른 국적 선수들을 많이 시켰고요. 그 기본적인 선수들의 기량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선에 있는 우리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B클럽에서 뛰고 있고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결승 정도에 갈 정도의 상황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상당히 그 앞에 있는 경기에 대한 분석 잘 하고 준비하고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넘어갈 수 있어야 결승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앞으로 뭐 결승 뭐 이런 얘기는 미리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경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언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점점 더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 경기를 보니까 재밌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함께 대한민국 팀하고 함께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